기후변화와 관련해 빌 게이츠는 우리가 두 개의 숫자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510억이고 다른 하나는 제로, 즉 0이죠. 우리는 매년 5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대기권에 배출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는 이 상황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합니다. 물론 많은 국제회의들이 열리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빌 게이츠는 그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가 바로 제로죠. 빌 게이츠는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기후변화가 불러올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면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온실가스는 오랫동안 대기권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이죠. 당장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고 해도 지구는 한동안 계속 따뜻해지게 될 겁니다. 하물며 단순한 감축 수준이라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빌 게이츠가 여기서 말하는 온실가스 제로는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순 제로인데 여기서 순 제로란 배출되는 양과 제거되는 양이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탄소 중립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탄소량만큼 그걸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산업혁명 시기 지구의 온도를 최소 1도 상승시켰고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21세기 중반 지구의 온도는 1.5도에서 3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기가 끝날 때 즈음이면 4도에서 8도까지 오를 수도 있죠. 지구 기온의 급격한 상승은 여러 자연재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파괴적인 폭풍이 일어나고 더 큰 피해를 주는 홍수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이 빈번해지고 이는 식수의 부족과 농작물 생산량의 감소를 일으킵니다. 더 큰 산불이 일어나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몇몇 도시들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동식물의 식생이 변하면서 식품을 구입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할 겁니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인간이 계속해서 지구에서 살 수 있느냐의 문제겠지만요. 사실 빌 게이츠는 기후 전문가는 아닙니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성공한 엔지니어죠. 어쩌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공부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먹고 살 걱정이 없이 원하는 걸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다 각 분야의 권위자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나누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다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냥 단순히 종이빨대를 사용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의 가동을 당장 중단시키고 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탄소 배출이 인류가 좀 더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발생시키는 것들인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그런 욕구를 제재하는 게 가능할까요? 더구나 이런 제재는 저개발 국가에 사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비용 부담을 안김으로써 피해를 주기도 하니까요. 빌 게이츠는 기술 발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5가지 영역을 분류하고 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지를 제안하는 지극히 공학적 대책을 수립하죠. 오늘 소개할 책은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의 해법입니다. 전기 생산은 오늘날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의 27%를 차지합니다. 4분의 1이 넘는 양이죠. 현대 문명은 전기가 없이는 채 일주일도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의 대부분의 가전기구들,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는 각종 기계들이 동시에 멈춰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난 영화에 나올 만한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필요해지는 전기의 양도 늘어서 예측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의 전기 공급은 지금보다 최소 3배는 더 증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운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수력발전이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력발전에 필요한 저수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야생동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리는 문제를 뒤로 미루더라도 땅을 물로 채울 때 땅속에 갇히는 탄소가 많을수록 그 탄소는 결국 메탄이 되어 대기로 방출됩니다. 여기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재료를 생산하고 건설하는 과정에도 탄소가 배출되죠. 연구에 따르면 댐을 짓는 과정에서 방출된 메탄까지 고려하면 50년에서 100년까지 댐이 석탄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발전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석탄과 천연가스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60%에 가깝죠. 화석연료는 저렴하고 운반이 편리합니다. 필요한 곳에서 쉽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요 요건이죠.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구상 모든 곳에서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한 발전이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생산량과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가동 불능의 문제도 전기의 속성을 생각하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배터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계절과 시점에 배터리에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빌 게이츠는 도쿄 같은 도시가 3일 동안 필요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무려 1,400만 개의 배터리가 필요하고 이건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양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선진국에서야 태양열이나 풍력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최적의 위치에 건설하고 이를 전기가 필요한 곳에 실어 나르는 고압 송전망을 구축할 수 있겠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빌 게이츠는 원자력 발전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건축 자재의 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자재를 생산하는데도 온실가스가 배출되죠. 표를 보면 태양광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수력과 풍력이 그 뒤를 따릅니다. 원자력 발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양의 건축 자재만 사용되죠. 게다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훨씬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와 동일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단지는 5배에서 최대 50배나 넓은 땅이 필요하죠. 물론 원자력 발전소는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원자력은 자동차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을 죽인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모두가 자동차를 폐기시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좀 더 자동차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왔죠. 원자력 발전에 관해서도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빌 게이츠가 만든 테라파워라는 업체에서는 새로운 구조의 원자로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실제로 건설된 적이 없는 아직은 컴퓨터 안에만 들어있는 설계도일 뿐이라는 점이죠. 510억 톤의 탄소 배출량 중 31%를 차지하는 건 제조, 즉 무언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룬 문명은 강철과 콘크리트, 플라스틱과 유리 같은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탄소가 발생하죠. 예컨대 1톤의 강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1.8톤이 배출됩니다. 강철은 철광석에 코크스라고 불리는 탄소를 더해 녹여서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크스 속의 탄소가 철광석 속의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2050년이 되면 세계에서 매년 28억 톤의 강철이 생산될 텐데 이는 그 과정에서 5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재료인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시멘트는 탄산칼슘으로 만드는데 이건 석회암을 용광로에서 태워 만듭니다. 그리고 석회암이 탄산칼슘으로 변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1톤의 시멘트를 만들면 1톤의 이산화탄소도 발생합니다. 플라스틱 역시 탄소를 배출합니다. 업자들은 석유나 석탄 등을 정제해서 얻은 탄소와 수소, 산소 등을 결합시켜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죠. 그런데 플라스틱을 만들 때 만들어지는 탄소의 절반 정도는 플라스틱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해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방출되는데 플라스틱 자체가 분해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악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역설적인 부분이죠.
또 이런 제조 과정에는 공장을 돌리기 위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앞에서 살펴봤죠. 또 강철 같은 재료를 만들 때 필요한 높은 열은 화석 연료를 태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멘트 제조처럼 그냥 뭔가를 만드는 그 자체의 화학 반응으로도 탄소는 발생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멘트라고 합니다. 석회암에 열을 가하면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이 반응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다시 시멘트 안으로 넣는 기술이나 바닷물 같은 것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시멘트를 만드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지만 그렇게 해도 100% 탄소 배출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직접 포집해 모으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죠. 하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깨끗한 전기를 만들 수만 있으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빌 게이츠는 예측합니다.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분해 방식의 용광로나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탄소를 화석 연료를 태우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얻어서 플라스틱 안에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이 오히려 탄소를 묶어두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직 이런 기술들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실용화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아예 자재들을 덜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강철과 시멘트, 플라스틱을 더 많이 재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재활용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도 찾아야 하죠. 또 아예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목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510억 톤 중에 19%는 동식물을 키우는 데서 발생합니다. 농업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인데 메탄 분자는 한 세기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28배 더 심각한 온난화를 일으키고 아산화질소는 265배가 더 심한 온난화를 일으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이산화탄소만큼 대기 중에 오래 머물지는 않죠. 온실가스 배출만 생각하면 지나치게 많은 가축 사육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약 10억 마리의 소를 식용을 위해 키우고 있는데 이들이 트림과 방귀로 내뿜는 메탄은 이산화탄소 20억 톤과 동일한 온난화 효과를 일으킵니다. 또 가축들이 배출하는 똥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죠. 빌 게이츠는 일종의 품질 개량을 통해 좀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품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남미에 사는 소가 북미에 사는 소보다 최대 5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죠.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일 수는 있지만 그건 그리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고기가 갖는 문화적, 영양적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식물성 재료로 고기의 맛을 내는 인공고기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 기술이 더 적은 땅과 물, 그리고 곡물로 고기 대체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맛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식물성 고기는 진짜 고기가 내는 풍미를 완전히 따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실험실에서 배양육을 길러내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지만 아직은 너무나 비싸다는 게 한계죠. 식물을 기르는 데 사용되는 비료는 오늘날 지구를 채우고 있는 엄청난 수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발명품입니다. 농사를 시작한 이래로 인간은 거름 같은 자연 비료를 사용해 농작물에 질소를 공급해왔는데 합성 비료의 생산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죠. 그런데 합성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가 필요한데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열이 필요하고 이 열은 천연가스를 태워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죠. 비료를 공장에서 농장으로 운반할 때도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토양에 뿌려진 질소의 절반 이하만 식물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거나 아산화질소 형태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죠. 비료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열을 천연가스 대신 깨끗한 전기로 바꾸면 온실가스 생산을 줄일 수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 급상승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약 20% 정도 가격이 올라가죠. 또 비료를 사용하면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아직까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산화질소를 대기 중에서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산림벌채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 주요 원인입니다. 나무를 베고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또 이때 토양이 망가지는데 토양에 묻혀있는 많은 양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목장을 만들기 위해 또는 먹고 살기 위한 가정 농장을 위해서 여전히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교통과 운송은 나머지 중 16%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에 관해서 오늘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대안은 전기차죠. 오늘날 배터리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기차의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유지비는 휘발유차에 비하면 좀 더 들긴 하죠. 만약 휘발유 가격이 좀 더 내려간다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게 하는 유인 효과는 떨어질 겁니다. 또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를 화석연료를 통해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뿐이겠죠. 에너지를 식물로부터 얻는 바이오 연료가 있습니다. 옥수수나 사탕수수, 사탕무 같은 작물을 발효시켜 에탄올을 얻는 거죠. 하지만 이런 농작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비료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합니다. 또 그런 연료를 정제하는 데도 탄소가 배출되죠. 바이오 연료를 위한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넓어지면 식용작물을 위한 땅이 부족해지기에 농부들은 나무를 베고 새로운 농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방식의 바이오 연료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식량으로 사용될 수 없는 풀이나 농사 뒤 남은 잔존물, 찌꺼기, 낙엽 등을 재료로 연료를 만드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비료가 필요하진 않죠. 하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아예 새로운 방식의 연료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의 수소와 이산화탄소의 탄소를 결합해서 탄화수소 연료를 만드는 거죠. 이 연료 속의 탄소는 원래 대기 중에 있는 것이기에 연소된 후에도 대기 중 탄소 배출을 더 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전기 방식의 자동차가 장거리 버스나 트럭 같은 큰 힘이 필요한 자동차에는 아직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행거리가 길거나 차가 무거워지면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한데 배터리가 추가될 때마다 다시 차의 무게가 증가하죠. 그러면 또다시 배터리가 더 필요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비슷한 논리가 대형 컨테이너 선박에도 적용됩니다. 빌 게이츠는 교통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량 자체를 줄이는 거죠. 운전도 덜하고 화물 배송도 덜하는 겁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카풀을 더 많이 이용하는 식이죠. 자동차 제조 과정에 탄소를 덜 배출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전기차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컨테이너 선박과 같은 경우에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새로운 연료를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겠죠. 끝으로 전체 배출량의 7%를 차지하는 냉난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어컨은 굉장히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평균적인 미국 가정에서 다른 모든 가전제품에 소요되는 전기를 합친 것보다 에어컨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시원해지기 위해 에어컨을 사용할수록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지고 여기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에 점점 더 더워진다는 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에어컨에 사용되는 냉매는 기계가 노후화되면서 조금씩 새어나오는데 이 냉매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때 프레온가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식 명칭은 염화플로린화 탄소라고 하는데요. 프레온은 상품명이었죠. 다행히 이제는 이런 큰 피해를 일으키는 냉매 생산을 중단했고 좀 덜 위험한 냉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데우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는 보통 천연가스나 등유, 프로판가스 같은 화석연료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요. 빌 게이츠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난방 시스템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행인 것은 열 펌프 시스템 같은 새로운 난방 방식은 오히려 비용을 절약해주기 때문에 규제나 보조금 같은 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이죠. 나아가 아예 건물 자체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짓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건축된 블리츠 센터는 자연적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설계되어서 인위적인 냉난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건설 비용이겠죠. 책의 말미에서 빌 게이츠는 온실가스 감축과 온실가스 제로 정책의 차이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축 정책은 제로 정책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그냥 다른 정책이라는 거죠. 단지 감축을 위한 정책은 제로를 위한 길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발전을 예로 들면 단지 감축을 위해서라면 석탄발전소 대신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여전히 온실가스는 늘어날 것이고 지구온난화는 계속 가속되겠죠.
사람들은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돈을 쏟지 않을 겁니다. 그게 경제적이니까요. 사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현재의 산업이 탄소 제로 기술보다 가격이 싼 데에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외에도 각종 정책들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추가적인 부담금을 매기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신기술에 정책적 혜택을 준다면 상황은 조금 더 빨리 개선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탄소 순배출 제로의 길은 아직까지는 멀게만 보입니다. 우린 여전히 충분한 기술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기술은 대부분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의 도덕성에만 호소하거나 충격적인 퍼포먼스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식으로만 해결될 것 같지도 않죠. 게다가 이 문제는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라는 별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일인데 인류가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애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위기를 그냥 손 놓고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건 선택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하는 선택일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좀 더 활용하며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당장 우리가 무슨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뛰어들지는 못하더라도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능하면 차보다는 자전거나 걷는 걸 선택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지지를 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참여 방식일 겁니다. 오늘은 빌 게이츠가 쓴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책에는 더 많은 자료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흥미가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